자, 이번 시간에는 대지 분석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공의 대지 분석은 다른 대지 분석하고 차이점은 없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지라고 하는 것, 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디자인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건축학에서 얘기할 때는 그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와 같이 어떤 공간 디자인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실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디자인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트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지문, 즉 대지의 어떤 형상과 모양,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떤 대지의 어떤 형상과 모양에 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인문에 관한 얘기가 있죠. 그거는 그 그 땅이나 사이트에 이제 살고 있는 땅이나 그 사이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나 그 사이트나 그 사이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안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은 지문과 인문과 사회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이 다 모여서 그 땅을 중심으로 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랜드마크로부터의 영향, 뭐 바람, 그다음에 땅의 형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른 이웃 대지로부터의 어떤 그 접근성이라든지 높이차,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환경이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그리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사이트에 있어서의 어떤 지문에 관한 부분이다. 땅의 어떤 모양에 관한 부분인데, 대지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왜 땅이 이렇게 생겼을까를 따져보는 건데, 그 땅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땅을 둘러싼 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그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 이제 자연한 지역인데, 이와 같이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주변을 따라서 물이 흘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람이 또 이런 방향으로 수만 년 동안 흘렀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의 자연이 어떤 땅이라든지 사이트라든지 뭐 디자인 대상이 되는 공간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한다면은 첫 번째 그 답은 자연의 힘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녀석을 보면은 이와 같이 스파이럴하게 왼쪽으로 이렇게 휘감으면서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어떻게 이와 같은 스파이럴 쉐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얘가 이와 같이 이렇게 스파이럴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녀석의 조직의 외부 티슈, 외부 조직의 탄성과 내부 조직의 탄성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즉 내부 그 이제 티슈 내부 쪽이 훨씬 더 이제 긴결하고, 외부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세 번째 그 페이지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주름이 생기고, 그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피부의 어떤 그 탄력이 부족해지고 거기서 수분이 좀 부족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알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피부들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늘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힘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힘, 즉 중력의 힘을 받아서 사람의 얼굴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지고, 그 다음에 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처지게 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래비티, 중력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자연의 형상을 담은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연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배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연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이 자연 속에 이제 있는 굉장히 수많은 힘의 어떤 결과들, 힘과 힘이 서로 싸워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있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 그곳 사람들의 어떤 모임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곳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집단 행동, 즉 그룹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임으로써 만들어지는 공통 행위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공통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공통 행위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유도 공간을 만들 것인지에 관한 겁니다. 앞에 수용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이제 자세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유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좀그 능동적인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같이 이제 그 전기 스위치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전기 스위치를 켰을 때, 즉 이제 라이팅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CO2를 우리가 사용할지에 관한 내용들을 저는 담고 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아무래도 이제 스위치를 키는 거를 아무래도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스위치를 키는 그런 행위를 자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세이빙에 관한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에너지 세이빙에 관한 유도 공간을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유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는 이제 결국 이제 어떤 대지 속에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자연 환경은 어떠하고 인공 환경은 어떠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트로의 어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지 어떤지 그다음에 주변에 랜드마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주변의 랜드마크하고 현재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이트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태양이 이제 동절길 때, 그다음에 하절길 때 어떤 방향으로 떴다가 이제 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빨간색 라인을 통해 가지고 도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음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고 WNES라고 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동서남북의 어떤 위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겨울에는 이제 이와 같이 어떤 그 남동쪽이죠. 남동쪽으로부터 이제 바람이 부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서머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북서쪽에서 이렇게 불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할 수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떠한 배경하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관한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게 돼 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가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 주제에 맞는 기능과 프로그램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프로그램을 입힌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정한 어떤 행동 양식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사용자 행위 유발 디자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과 문제점 필요성으로부터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이르는 이제 전반적인 사안들은 이러한 사안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이트, 대지 혹은 디자인 대상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 사이트, 대지, 디자인 대상이 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과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와 같은 대지는 공간과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연계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과 공간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이 공간을 창출할 때 프로그램과 사이트와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이제 수용하는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이 어떠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것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대지에 잘 수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 초창기에는 대지와 프로그램을 강하게 충돌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지와 공간을 강력하게 충돌을 시키고 프로그램과 공간을 강력하게 충돌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끔 작업을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충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지와 어떤 그 이 일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대지 뭐 공간 사이에 어떤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면은 거기서 창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죠. 자동차들이 출근길에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반대 방향도 있고 그렇죠. 일상이고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굉장히 일반적이고 우리의 루틴한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중에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사고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평범함, 그다음에 우리의 루틴이라고 하는 것을 깨는 행위로서 새로움을 만들어주는 그 새로움이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간에 어쨌든 새로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형상이 다 똑같죠. 같은 회사, 같은 브랜드, 같은 연도에 나오는 것들은 다 똑같은 이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동일한 형상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형상을 통해 가지고 전에 못 보던 새로움. 그래서 어떤 이 충돌이란 말을 계속 쓰는 이유는 프로그램과 대지 그다음에 공간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뭐 수용하고 그다음에 그 수용을 하게끔 이제 만드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처음 특히 이제 초기에는 얘네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충돌을 시킴으로써 어떤 창출되는 것이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대지와 이제 공간과 충돌을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 행위 유발 디자인이라든지 컨텐츠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배경과 필요성, 기능, 이슈, 주제, 문제점 이런 거와 전반적으로 다 관련된 사항들 이러한 내용들을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사이트와 강하게 충돌을 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인 부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지가 가지고 있는 지문과 인문과 사회에 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과 공간과 강하게 충돌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지 분석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바람이나 태양의 고도, 그다음에 어떤 트래픽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의 어떤 이제 동선들 이런 것들 조사를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이트 주변에 강과 호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태양은 어느 방향에서 떠서 어느 방향으로 지는지, 바람은 어디에서 부는지,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나 이런 교통에 의해서 어떤 노이즈, 즉 어떤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큼 발생되는 건지, 그 밖에 조금 유쾌한 사운드가 있을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제 자연축이 마련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도로를 중심으로 한 인공축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뷰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대지를 둘러싼 종합적인 개념의 대지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지 분석을 했던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건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다 이거 내용을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대지 분석의 어떤 그런 사례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문화 환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한 내용인데 나이트 라이프 어떤 나이트 라이프라든지 cultural facility 문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amenity for work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amen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가도 포켓 가든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산을 통해 가지고 어메니티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마켓이라든지 뭐 플리마켓이라든지 스트리트 푸드를 파는 곳들. 포춘 텔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춘 텔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점집을 얘기하는 거죠. 점집. 그다음에 투어리즘 루트, 보통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갖는 그 이제 관람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가는 동선 체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반 허브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블릭 스페이스, 그다음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즉 공용 공간, 그다음에 대중교통, 그다음에 피더스트리언 무브먼트.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 비전에 관한 부분들, 그린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퍼블릭 스페이스가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서 가는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디렉션 오브 무브먼트, 사람들이 동선이 왔을 때 그 동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슈퍼피셜리티랑 스페이셜 플래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로지스틱스라든지, 그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배급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태학적인 다양성, 모폴로지컬 디버시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린 에리어를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사운드 솔리드 보이드, 그래서 어떤 이 건물이 있고 건물이 아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주변에 버스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지하철이 어디 쓰는지 지하철역들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 각각의 블럭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와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리버라든지 강이라든지 태양의 어떤 고도, 그다음에 바람이 부는 것, 그다음에 축선상, 그다음에 비전에 관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러다임 애널리시스가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형태에 관한 얘기들도 지금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산악형 지형에 이제 순응하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악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을 이제 만드는데, 이와 같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 건물하고 여기 뒤에 있는 이제 그 자연물하고 조금 거리를 띄죠. 거리를 띄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습한 실내 공간에 어떤 공기가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문과 인문, 사회, 그다음에 이 지문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환경과 이제 인공환경으로 나눠가지고 네 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 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의 수치 지도, 주로 이제 그 사이트 주변을 사이트하고 사이트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DXF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ap.ngii.go.kr에 들어가서 하단에 이제 수치를 이제 입력을 하시고 통합 검색을 통해서 A, B, C, D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통해서 DXF 파일이 이제 추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원 지도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서울에 국한되죠. S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go.kr 여기서 이제 어떤 입체 지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말고도 이제 충청남도에서도 공간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떤 데이터적인 그런 부분들, 뭐 총 인구수라든지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유아 인구수, 초등학생, 중학생,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어떤 버스가 이제 액세스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SBIS OR.kr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지역을 검색하고 간단한 분석을 시행하며 뭐 회원용 그 탭을 누르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어떤 그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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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석을 진행할
서울시 상권 분석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 지역의 점포수라든지 신생기업 생존율, 뭐 연차별 생존율, 평균 영업 기간, 임대 시세, 소득 및 가구수, 인구수, 개업 개폐 업수 뭐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 데이터에 관한 부분이죠. www.data.go.kr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계청에 있는 다양한 이제 자료 검색에 관한 플랫폼을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울 스마트 서울 맵이라고 하는 것도 뭐 3차원 지도, 2차원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주제가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규라고 하는 게 있죠. 법규는 헌법 같은 이제 최상위 법도 있지만 그 뭐 일반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뭐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검토랑 건축법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땡땡시의 어떤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를 검토해가지고 법적 제한 요소를 반드시 확인을 하여서 그다음에 어떤 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깊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를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 시스템을 활용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안수동을 조사를 했다 그러면 안수동의 지목 몇 번지, 그다음에 거기에 면적들, 지역 지구를 검토한 통합 공간계획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 제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제 행위 제한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땅에 얼마나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의 어떤 내용이 이거네 저거네를 떠나가지고 깊숙이 토지가 허용하는 최대치의 허용 용량이라고 하는 그 안에 주차가 몇 대가 들어갈 수 있고 용적률이 얼마나 될 수 있고 최대 용적률이 그다음에 최대 건폐율이 얼마나 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 이음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뭐 지목과 면적, 지역지구, 공사지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지도를 이미지로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면적을 여기 토지 대장에서 토지 이음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늘리거나 줄여가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법령센터에 있는 것들이고 뭐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도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법규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이 중요한 그 사례를 보여주겠는데 굉장히 오래전이죠. 굉장히 오래전 뭐 한 30년 전 일인 것 같은데 내가 다니던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다 잘 받고 이제 심의도 잘 받아가지고 별 문제 없이 설계를 납품하고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남부순환도로인데 건너편에 있는 방부단에서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지을 수 없다라고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거기서 이제 말칸포 같은 걸 쏘잖아요. 쏘면은 여기 딱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건물을 잘랐습니다. 건물을 자르고 이제 그 골조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물어주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요 법규 사항으로서 바닥 면적, 연면적, 대지 면적의 개념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 면적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죠. 용적률인데 건물 그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를 해가지고 용적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 있는 면적 같은 경우는 대지에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면적의 경우는 이제 건축물 각 층별 바닥 면적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같이 어떤 그 면적을 잡을 때는 대지의 수평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많이 경사졌다 하더라도 그 경사면에 따라서 면적을 체크하거나 길이를 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수평 투영 면적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면적은 각 층 면적을 합치는 거죠. 그 이제 연면적이라고 그러고 이때에 따라서 이제 지상층 연면적, 지하층 연면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카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이제 200스퀘어미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폐율을 따질 때 쓰는 연면적에서는 150스퀘어미터가 되겠죠.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말을 하는 겁니다. 100스퀘어미터짜리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2종이겠죠. 2종이 일반 지구가 되기 때문에 건축 면적은 건축할 수 있는 면적 60스퀘어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60%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대지 면적이 100스퀘어미터일 때 60%의 건폐율인 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왜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따지느냐 하면은 용적률이 높으면은 건폐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불편한 점이 있고, 건폐율이 낮으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인구를 그 건물 안에 담고 있느냐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40%다. 여유로워 좋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1층, 2층, 3층 면적이죠. 그럼 이제 150스퀘어미터가 되고 그거를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100스퀘어미터로 나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는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자 봅시다. 지하층 1층, 2층, 3층을 다 포함, 즉 다시 얘기해서 지하층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용적률을 구할 때는 이거랑 살짝 틀립니다. 이때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 면적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50스퀘어미터 나누기 100이 되기 때문에 150스퀘어미터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고 그다음에 용적률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만약에 건폐율이 100%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유 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인접한 도로만 이제 있고 이제 뭐 거의 앞에 있는 이제 사진처럼 녹지는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런 이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답답하고 그다음에 바람도 잘 흐르질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그런 건물이라고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100%가 됐을 때의 상황들. 그다음에 용적률이 1000%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같은 층수가 10개가 있음으로써 아파트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900%만 되더라도 이제 채광이 부족하고 전망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아파트를 보여주는 사진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